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올해 갑진년이거든요. 예, 푸른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청운의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거. 그래서 오늘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열심히 하지 말고요. 맹렬하게 하죠. 맹렬하게. 예, 그래서 이제 양보하지 말고 시험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맹렬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우리 저를 본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두 분 두 분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두 분은 처음 공부하시는 건가요? 아, 예. 뒤에 분도 처음 공부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면 이 공부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학원에 보시면 실력자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실력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같이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실력이 이렇게 상당히 있는 고수면 여러분도 금방 이렇게 비슷한 레벨까지 가요. 네. 근데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하수들하고 놀면 계속 그냥 이렇게 실력이 고만고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붙으시려면 실력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밥도 점심 드시는 것도 누구하고만 밥 먹어요? 예, 고수들하고만 밥 드세요. 예, 예, 하수들하고 먹어봐야 고만고만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의 계획서 나간 거 있는데 이 강의 계획서는 뭐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월부터 4월까지 하루에 10문제씩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작년에는 이 문제를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시험 제도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문제를 좀 미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160문제 정도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종이로 치면 좀 큰 종이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편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목별로 나가는 과목도 있고 안 나가는 과목도 있겠지만 나가는 과목이 있으면 좀 모아놓으면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요 1, 2월 달에 나가는 자료는 전부 기출문제 베이스입니다. 기출문제 이거나 약간 살짝 우리 개정된 거 용어만 바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3, 4월 달에는 예상 문제인데 어떤 게 좀 더 어려울까요? 문제가. 음? 이제 3, 4월 달에 문제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수업 중간중간에 들으시면서 풀어보시고 토요일 날 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이미 진행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7문제 맞으신 분들, 8문제 맞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필기 노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본서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좀 시간이 있을 때 이제 풀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 노트는 다 갖고 계시죠? 예, 예. 그 필기 노트는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요즘 문제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 반복적으로 보시는 그런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한 140페이지 조금 넘는데 이 자료 한 번 보는데 뭐 한 3,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4시간 정도 안에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쭉 읽어 나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거 한 번 읽는데 며칠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여러분 이제 실력이 좀 쌓아지시면 그러니까 한 7월, 8월 이 정도 되면 3,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이니까요. 자주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마 1번에 구별 개념이 있는데 얘별 3개 일단 한번 잡아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거.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하는 게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개는 한자를 좀 일부러 실어놨는데 한자 한번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이 개자는 끼일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뭘 해줄 거냐면 행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 소개하는 거를 중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개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었어요. 누가? 중개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냐면 어떤 물건을, 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물건 있죠? 이거를 뭐 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할 사람. 그럼 이쪽은 반대로 뭐 할 사람이에요? 매수할 사람. 그러니까 매도 매수할 사람이 거래, 즉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 거래는 소위 말하면 무슨 거래가 될까요?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당사자 간에 뭐 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 중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개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지만 중매는 조금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중매 아시죠? 그죠? 그럼 중매는 누구랑 누구를 소개해 주는 게 중매예요? 남과 여와 남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둘이 뭐 하도록? 혼인계약 하도록, 그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매 서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이쪽이 남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제 결혼할 남이 중매 서는 사람이 이제 그 커플 매니저라고 하네. 그 친구가 여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이거 딱 봤더니 정말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매 서는 사람도 미스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중매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정말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기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중개다, 중개는 아니다. 왜 아니다? 자, 다시 한번요. 중매 서는 사람이 당사자하고 거래를 하면 그거는 중개가 아닌 거예요. 왜 중개가 아니냐면 중개는 당사자와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니까. 그래서 요렇게 거래하거나 요렇게 거래하는 거를 우리 법에서는 금지시킵니다. 소위 말하면 직접 거래라고 해가지고요.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교환을 하는 이 당사자와 교환을 하는 행위가 중개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와 직접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서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중개는 여기다 우리 채색을 좀 한번 잡아주세요. 중개는 뭐를 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형광펜 있으시면 하나 좀 색칠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형광펜을 좀 준비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형광펜을 좀 해드리는 거는 중요하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함정에도 좀 많이 해드립니다. 함정 걸릴 때. 자, 그러면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행위. 이 행위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행위를 뭐 하는 것이 중개냐면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한마디로 중개는 뭐 하는 거냐면 알선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거하고 좀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중개를 뭘로 하는 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업으로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자 더 들어간 거잖아요. 업.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좀 받고요. 보수 받고 세 번째는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 어떤 개념이 결합이 되면 이건 우리가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다 한 번 해가지고는 이건 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을 것?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것. 이런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행위를 우리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다 별 하나만 해주시고, 그럼 반대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이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는, 이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을 필요는 없겠어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여기에는 한 번만 알선해도 중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한 번만 중개해도 중개입니다. 한 번만 중개해도 중개다. 또는 우연하게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중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살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60평생을 사는 동안에, 60평생을 하는 동안에 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한 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60 되셨는데 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60년 동안 딱 한 번 했어요. 그거를 국가에 알려야 될까요? 알릴 필요 없을까요? 알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국가에 알릴 필요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런데요, 이거를 오른쪽에 한번 와볼게요. 이거는 업으로 하는 경우잖아요. 업으로 하는 경우. 이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알려야 돼? 안 알려도 돼요? 알려야죠. 이거는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국가에 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국가에 난 이거 중개를 업으로 할 거니까 이거 등록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화살표를 좀 역으로 해가지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되는 거는 아닌가요? 누구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금지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요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무슨 자격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 등록 없이 하면 얘를 뭐라고 해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무등록 중개업 하면 등록 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얘 처벌을 할까요? 아니면 처벌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당연히 처벌을 하겠죠. 이 무등록 중개업 처벌은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에 처벌이 되는데, 자, 우리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니까 선배들이 이걸 정식 명칭으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읽어요? 3년 이하의 뭐나 징역이나, 얘는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한번, 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여러분 정리하냐면 중개와 중개업을 정리를 했는데, 밑에 이제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 판례는 일단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 자,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는 같은 개념이다 아니면 다른 개념이다? 완전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이 제목은 제가 다른 거거든요. 요 제목 말이에요. 이 제목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러면 이거 안 주면 어떻게 출제를 하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내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읽어보고 무등록 중개업인지 중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러면 자격이 없는 자는 당연히 뭣도 안 했겠어요. 등록도 당연히 안 했겠죠. 자격이 없으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소위 말하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예, 그럼 이 무등록 중개업 하면 아까 위에서 뭐 한다 그랬죠?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처벌은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한다? 3년 3천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는 보수를 받고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 아까. 그죠? 예, 그럼 얘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보게요. 여기 보면
보수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과 우리 거래하는 사람 사이에 돈을 줄게 뭐 받을게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약속의 효력을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 그러면 이 약속의 효력을 제한하는 걸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없고 무효니까. 그죠? 자, 이미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반환하면 처벌은 안 하고 처벌은 당연히 받고 처벌도 받고 보수도 못 받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무등록 중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등록 중개 1번과 2번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2번은 뭐라고 했냐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아까 우리 무슨성과 무슨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성, 일회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랬잖아요. 그죠? 이건 대법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 60년 동안 한 번 하는데 어떻게 처벌해? 그렇죠? 이거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수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보수 못 받고 받을 수 있고 어쩌다 하는 걸 어떻게 못 받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는 완전히 개념을 뭐한다? 달리한다. 이 개념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테마 1번은 이 정도 보시기로 하고요. 자, 테마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장, 재정 목적으로 한번 가보는데 자, 서장과 재정 목적에서 역사적인 걸 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가장 먼저 하셨던 분들이 누구냐? 우리 가끔 사극에 좀 보다 보면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들이 좀 나오거든요. 객주. 질문. 객주는 그러면 자본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조금 뭐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부자들이었죠. 그래서 객주가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냐면 호위무사들을, 요즘 말로 하면 보디가드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죠. 상당히 거상이었죠. 말하자면 그들 밑에서 각어관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서 복독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익숙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러다가 중개업자 그리고 현재는 용어를 뭘로 이렇게 바꿨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바꿨고 여기 법인 쪽에다가 별 하나만 잡을게요. 다음 주에 이제 법인인 개공이 되는 과정은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우리 개공 중에 누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법인인 개공. 그러니까 꼭 사람인 개공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인 개공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이 중개업자하고 개공 사이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자격 시험 제도가 이때 도입됩니다. 1986년도에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그 전에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을 뭐 중개업자, 복덕방, 각어강, 객주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변천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자부터 이 객주까지는 시험을 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 제도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유영업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했던 거. 근데 지금은 이게 자유영업제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 시험의 합격을 끝끝내 못했어요. 일부가.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뭐가 많아요? 쪽수가 많아. 한 9만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합격을 못하시는 분들이 9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국가가 얘기하니까 그냥 수용했을까요? 아니면 데모하고 난리를 쳤을까요? 난리 났겠죠. 왜 우리가 못하게 해서 이분들 중에서 시험에 끝끝내 합격을 못하신 분들을
이대로 그냥 받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칙상의 개공,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제가 부계라고 썼는데, 자, 부계는 옆에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 부칙상의 개공은 정식 명칭이 부칙에 정해진 개업공인중개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준말 개공. 자, 이분들은 자격은 있고 아니면 자격이 없고. 자격은 없고. 자격은 없고. 근데 이분들이 촉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아침에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뭐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이왕 해왔던 거니까 계속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그냥 받아준 거예요. 등록을. 뭐 없이도. 자격 없이도 이런 분들을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해요. 그럼 이분들은 처음에 9만 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전국에 한 3,000분 정도밖에 안 살아 계세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죠? 다 돌아가시겠지. 그럼 다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사그러드는 종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 이분들을 출제하면 안 되죠, 사실. 왜냐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시험에는 나와요. 요번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어떤 종별이 있다라는 거, 부칙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는 좀 알고는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개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890년이면 일제강점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감정이 언제 됐냐면 한일합방이 언제 됐어요? 1910년도에 됐으니까 요거 이제 조선 말쯤 되겠고요.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냥 요거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했다가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현재는 무슨 제? 요거는 여러분 맞추셔야 되는데. 등록제. 아까 우리 등록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등록을 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성격 이렇게 있는데요. 법률에서부터 시행령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밑줄을 쳤는데 요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령에서 법은 법률이고 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행령은 같은 말로 누구의 명령이다?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법령이니까 소관 법령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이구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시험 범위라고 한다. 자, 여기는 밑줄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얘네는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 경매 관련이구나. 경매 관련이구나. 경매 아시죠? 경매? 경매. 우리 은행 돈 대출 땡겨 쓰다가 안 갚으면 뭐 넘어가요? 경매. 그래서 해마다 한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격. 우리 법을 이제 구성하는 성격, 이제 구분하는 성격 한번 좀 보면 중간법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거를 같은 말로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라고 표현한다. 자, 얘는 이쪽에다가 자, 그림을 좀 하나 그려 놓을게요. 법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공법이라고 하는 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구분을 하는데 공법은 누구랑 누구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 있잖아요. 관청. 관대 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민의 관계, 관대 민의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법 배워요? 안 배워요? 무슨 공법 배우죠? 부동산 공법 배우죠. 그럼 부동산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응? 가장 많이 쓰는 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나요? 시도지사.
뭐 특광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군구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왜 쓰냐면 관대 민의 관계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인데 민법 시간에는 절대로 안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는 1년 내내 절대로 안 쓰는 말. 어떤 말은 안 쓰겠어요? 관, 국장. 민법 선생님이 국장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무소구청장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만 해 민법 시간에는? 가령 매도인,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지. 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중간에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법? 중간법. 중간에 있다. 그리고 섞었다. 공법과 사법을 섞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법? 혼합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법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왔다리 다 배웁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는 무슨 얘기도 했다가 관청 얘기도 했다가 또 뭔 얘기도 하겠어요. 매도 매수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법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 또 방법이 하나 있어요. 특별법과 일반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주실래요?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등호가 열린다는 거예요. 특별법 쪽이 우선이다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좀 메모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을 한번 좀 여기다 나열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가장 범위가 넓은 민법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법에서 민자는 무슨 민자? 백성민. 그럼 여기서 백성민은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죠. 모든 백성이잖아, 말 그대로.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거. 그죠? 근데 상법은 백성 중에서 어떤 백성? 상법이니까 상인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상인 중에서도 얘네들은 상행위를 하니까 그럼 상인 중에서도 뭐를 상행위 하는 사람? 중개업을 하는 상행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범위가 제일 넓고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 법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지.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무슨 법이요? 상법. 그 다음에는 민법.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를 일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을 모든 법의 어머니 법, 그래서 모법이라고 얘기하고 일반법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국내법이다. 국내법의 반대말은 국제법. 뭐 이런 거 있죠. 시험에 이제 가끔 얘를 좀 출제하는 편인데 여기다 별 하나만 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죠.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옆나라 1번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여러분의 자격은 국내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1번의 공인중개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할 수 없어요. 그것도 걔네도 국내법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 한번 좀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자 여기 이제 뒤에 거는 볼 거 없고 중개사법은 이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영역만 놓고 본다면 예외 없이 빠짐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만 보면 일반법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애들이 뭐가 있어요? 민법, 상법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뭐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요 구분할 때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개사법은 특별법이고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일반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출 지문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제 기출 지문은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옳은 지문인데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만큼 요 영역이라고 하는 걸 딱 국한시키면 일반법 맞고, 자 3번 지문에다가는 별을 하나만 좀 잡아볼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단 단락을 한번만 끌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이 주어 자체가요, 이미 뭐한 자, 등록한 자. 일단 이제 이건 배우실 거예요. 개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예요. 국가에 알린 사람이라는 거죠. 뭐 하겠다고 알렸어요? 중개업 하겠다고 알린 사람인데 얘가 보수를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업은 아니고 그냥 중개에만 들어가는 거지.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랬다면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긴 왜 아니야. 얘가 이미 뭐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법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렇죠? 왜?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그 손님이 80도 훨씬 잡수신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사시는 집을 하나 중개를 해드렸는데 뭐 500에 뭐 한 20짜리 월세집을 얻어드린 거 500에 2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보수를 받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개 보수가 7만 원 나와요. 7만 원. 그럼 여러분 같으면 꼭 7만 원을 받겠어요? 아니면 무료로 해드려도 되겠어요?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무료로 해드릴게요 할머니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신 원래 확인 설명서라는 거를 써드려야 되는데 저거 바쁘기도 하고 이거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확인 설명서는 생략할게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이미 확인 설명서는 뭐하고 상관없이 보수하고 상관없이 꼭 써서 줘야 돼요. 그게 개업공인중개사의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이 사람은 규율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재정 목적 한번 가보는데 재정 목적은 밑에서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볼 건데 일단은 여기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거예요. 또 세부적으로 정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계약서 작성할 때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우리 개공이? 도장 찍죠. 계약서 쓸 때 도장 찍잖아. 근데 이게 찍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냥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인주를 찍어가지고 찍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인장을 찍을 때 계약서에다가 이게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고.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여러분 왜 이렇게 인장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그냥 찍으면 안 되지. 아니 정답 안 나왔어요. 서명 민날인 해야 되잖아. 서명 민날인 해야 돼. 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우리 시험 붙을 거 맞죠, 그죠? 그래요. 서명 및 날인 해야 돼. 도장도만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서명은 어떻게 하는 게 서명이에요? 이름 쓰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찍는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일일이 세세하게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좀 잠깐 해봐 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 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있냐고요? 없죠. 왜 없냐면 얘는 뭐만 있는 애예요. 자격만 있는 애인데 얘가 업무가 뭐가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롱면허인 거지. 얘는 일을 안 하고 운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렇죠? 한 명 더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넣고 싶은 거야. 법의 재정 목적에.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두 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법률 용어가.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법은 이제 법조문은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네 둘을 주어로 하면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를 공통점을 따보니까 뭐라고 딱 들어가? 공인중개사라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즉 개공과 소공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냐면요.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당연한 거지. 그죠?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 이걸 무슨 업이라고 하냐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된다. 그러니까 건전하게라는 표현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더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누구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제 테마 3번 한번 가보죠. 자, 여기 테마 3번에다가도 별을 3개 잡아 주시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 과목이 40개짜리잖아요. 예, 그래서 40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쳐요. 40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용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면 그 문제를 독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작년 10월에 치렀던 34회 시험까지 통계를 쫙 내가지고요. 뭐를 발표했냐면 과목별 꽈락 있잖아요. 과목별 꽈락률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어떤 과목이 꽈락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34회 시험에? 어떤 거? 우리 저 5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꽈락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민법이 제일 많이 나왔고, 민법이. 그러니까 민법을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의외로 공법일 것 같잖아. 예, 근데 오히려 민법을 더 많이 꽈락을 당했고, 그럼 반대로 어떤 과목을 제일 꽈락을 안 당했을까요, 수험생이? 중개사법을. 예, 중개사법을 최고 안 당했습니다. 예, 꽈락. 중개사법 꽈락이에요? 아니잖아. 예,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중개사법은 평균 점수가 51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응시하는 사람들 평균 점수가 51점. 그러면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을 수험생들이 제일 쉬워한다? 중개사법을 제일 쉬워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 23년 차인데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선생님 저는 공법보다 중개사법이 더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법보다 중개사법이 더 어렵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공법이 양도 겁나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오히려 중개사법이 더 어렵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죠, 여러분이. 무슨 어폐가 있나?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공법보다 중개사법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거기다 답변 하냐면 올해는 1차만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1차만 하시라고. 왜 1차만 하시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계약서를 써요? 그죠? 네. 그럼 계약서는 누가 쓰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과목은요, 수험생들이 제일 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 용어 이것만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내용은 되게 쉽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고, 그냥 못 맞아도, 아무리 못 맞아도 60점은 나오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완벽하게 저랑 같이 한번 축제해 볼게요. 자, 1번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행위를 아까 우리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붙여주세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실 것도 없고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고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개란 간단히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이것만 기억나면 나머지는 이 문장 안에서 다 생각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질문.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문장 안에서.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겠죠. 맞죠? 그러면 이 행위는 권리의 뭐를 수반시킨다고요? 득실 변경. 이렇게 득실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 왜? 법률 효과가 수반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행위의 주체. 문장 안에서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해요. 제일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알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는 그냥 뭐다? 알선행위예요. 알선행위. 그럼 알선은 우리 대법원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를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대법원이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중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질문. 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예. 법인도 될 수 있나요? 예? 예, 법인은 안 되겠죠. 왜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야지. 예, 얘는 시험 못 보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공인중개사만 존재해요. 사람인 공인중개사만 존재한다. 외국 사람도 됩니까? 외국 사람도 됩니까? 됩니다. 예. 그러면 미성년자도 되나요? 그럼요. 미성년자도 되죠. 좀 어려운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자, 3번 중개업. 중개업은 요 중개와 구분하셔야 돼.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뢰. 여기다 우리 1번 번호. 자, 두 번째, 일정한 뭐 받고 보수. 보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영리 없으면, 보수 없으면 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고요. 이제 중개와 중개업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 얘를 줄여서 이제 7글자잖아요. 주어가. 예. 근데 이가 제일 많이 쓰는 주어라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줄일 거냐면 개공이라고 줄일 거예요. 오늘 처음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이 제가 개공하면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무엇한 자, 등록한 자. 예, 개설, 등록한 자. 여기다도 채색 하나만 붙여줄게요.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개공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돼서 우리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해주겠죠, 그죠? 자, 근데 어려운 질문. 법인도 개공이 될까요? 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이 개공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시험 봐서 합격하시면 이제 뭐가 되죠?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이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상태에서 뭐 하나 만들어?
법인을 만들어. 그리고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우리 그러면 사람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중에서 장점을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무엇의 장점? 법인의 장점. 뭐든지 괜찮아요. 법인의 장점. 알고 계신 거 한번. 분사무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장점. 또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고. 왜냐면 개인은 분사무소를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만 분사무소 만드니까 그게 장점이고. 또 응? 뭐야? 보증. 보증을 좀 많이 하니까 조금 우리 그 손님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세금 좋아요. 세금 왜 저 법인이 장점이냐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서 100억을 만약에 개인이 버는 것과 100억을 법인이 벌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이 100억 벌었을 때 세금 내는 돈과 법인이 100억을 벌었을 때 세금 내는 돈이 완전 달라요. 누가 더 많이 낼까요? 사람이 훨씬 더 몇 배 많이 냅니다. 법인은 많이 깎아줍니다. 우리는 법인 친화적인 나라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뭘로 가는 게 좋아요? 법인으로. 좀 사이즈가 좀 크게 하려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답. 대표자 바꿀 수 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뭐 장점이에요. 근데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얘는 안 죽잖아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지. 그러면 한 500년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속성을 갖고 쭉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제대로 된 법인을 만들어서 자식, 손자 때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자식이든 손자든 뭐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대표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오너면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5번 소속공인중개사.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소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 말은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에 뭐 또는 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조단에다 한번 좀 빼가지고 사원 또는 임원을 한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사원 또는 임원인 지금만 볼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자, 사원 또는 임원은요. 일단 정식 명칭이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신입사원이나 수습사원이나 평사원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 한자 그대로 풀어볼게요. 무한이 뭔 뜻이에요? 한없는, 뭐를 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직급이 높아서 낮아서? 높으니까 얼마나 높아? 제일 높아. 임원급으로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인 개인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만 존재한다? 법인에만, 온리 법인에만 존재할 거예요. 개인한테는, 개인인 개공한테는 뭐가 없어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법인인 개공에만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인인 개공.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 이제 다시 배울 건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죠? 3분의 1 이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격이 있어야 돼. 3분의 1 이상은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요, 얘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용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자격이 있으면 뭐로 보겠다? 소공으로 보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뭐가 있으면, 자격이 있으면 뭐로 보겠다? 소공으로 보겠다. 얘가 개공이 아니라. 그럼 만약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3분의 1만 자격이 있으면 되니까. 그럼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존으로 내려가는 거고. 있으면 뭐 소공.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얘가 할 수 있을까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이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독립적으로 뭐 한다라기보다는 누구의 종업원으로서, 개공의 종업원으로서 뭐 이런 개념이고,
또 하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칭합니다. 자, 요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오른팔자인데 오른손에 경련이 막 갑자기 왔어요. 수술을 하는데 경련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다가 막 배 열어놨는데 손에 경련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옆에 경력 40년 된 수간호사가 있어요. 그럼 수간호사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아, 그거는 면허라고 그래. 면허, 의사 면허. 면허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레지던트가 한 명이 있어. 이 친구는 의사 면허가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네가 좀 이거 수술해라. 내가 옆에서 뭐 지시할게. 해도 됩니까? 네, 해도 돼. 그 왜 그런 거냐면 얘가 뭐가 있으니까. 자격이, 여긴 자격.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 너무나 바쁘면 중개보조원한테 네가 계약서 좀 써.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